투자 관련 쪽에 있는 사람들은 현대자동차를 가지라고 그러고 현대차나 기아차에 다니는 제 친구들한테 물으면 기아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왜 현대를 보라고 하는 걸까요? 또 주식 이야기네요. 현대차를 사도 될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PD님 고민하시는 게 현대차를 버리고 기아차를 살 거냐. 그러니까 또 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찔러 봐가지고. 아니다. 현대하고 기아의 이슈는 결국에는 모회사는 현대라고. 현대가 기아차를 인수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두 개는 별도의 브랜드지만 독립된 회사지만 모회사는 현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동차 플랫폼도 예를 들어서 그 뭐야 K7하고 그랜저는 똑같은 플랫폼이잖아요. 그래도 디테일이 달라서 항상. 예. 네. 그러니까 뭐 플랫폼이 똑같고 네. 이제 토대가 똑같고 그런 점에서 두 개가 플랫폼이 같은데도 두 개를 서로 다른 브랜드로 해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그 테크닉이 뛰어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뭐 K5가 좋다, 뭐 누구는 뭐 소나타가 좋다 이런 걸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야 나름 그래도 잘 만드는구나. 똑같은 차를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이미지를 이것도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뭐 그래도 다르다고 하던데요. 진짜 차 좋아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다르죠. 예를 들면 엔진에 대한 튜닝도 다를 거고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뭐 배치하는 게 다르고 이러면 뭐 꽤 이제 다르게 보일 수 있죠. 다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하고 쉐보레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토요타하고 현대차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 두 개는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타 차하고 현대차는 좋다 나쁘다 이슈가 아니고 특성이 달라요. 엔진음도 다르고 시끄럽다 조용하다가 아니고 엔진 특유의 음이 달라요. 근데 현대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조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또는 한국차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고민이 뭐냐면 역시 일본 차였어요. 토요타, 혼다. 근데 최근에 미국 판매량을 보면 현대가 혼다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이건 정말로 놀라운. 현대가 그렇게 먹혔던 거는 싼 차라는 것 때문에. 그건 우리가 스스로 성취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봐요. 자꾸 한국에 저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그런 성장 물론 이제 과거에 재벌의 그런 어떤 그림자는 있어요. 정경유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저는 재벌을 제가 20대에 재벌을 한때 정주영 비판하는 책 썼다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네. 위대한 기업가의 가난한 철학. 그때 이제 제가 이성탄의 필명으로 제가 노동운동할 때 그 책을 썼다가 그때 정주영 씨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요. 제 책을 그냥 그 당시 안기부가 사서 뿌려버린 거예요. 몇만 권을. 근데 저는 인쇄는 결국 결국 못 받았죠. 출판사하고 뭐 제가 이제 출판사에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잠적 케이스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정주영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업 방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저는 제가 다 조사했으니까요. 네, 알죠.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이 사람들의 피와 땀에 의해서 오늘날의 현대차가 일궈진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싸다고 지금 현대차의 과정을 보면요. 개발도상국 기업이 이 밟아 올라올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밟아 올 수 없고 계속 싼 차로 있으면 이건 그냥 싼 차니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발 한 발 현대차가 올라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혼다를 압박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 개발에 있어서 리드 타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신차종이 투입되는 기간이에요. 리드 타임이 일본 차보다 현대차가 짧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휴대폰하고 똑같아요.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투입되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애플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 투입되는 주기가. 특히 이제 휴대폰은 12개월인데 자동차는 되게 신차 개발하는 주기를 되게 24개월에서 30개월 이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 차는 훨씬 더 긴 거예요. 옛날에 일본 차가 미국 차를 밀어낼 때 그 자동차 신차 개발의 리드 타임, 개발 주기가 짧았어요. 미국 차보다. 그러니까 미국 차하고 일본 차의 경쟁 과정을 보면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하고 일본차 경쟁 과정도 대단히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아주 이 현대차가 액티브하고 공격적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차는 그걸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근데 그걸 보고 단지 현대차가 싸기 때문이라고. 저도 제가 타고 있는 현대차인데 참 잘 만든 차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처음에는 10만 마일, 10년 10만 마일 그 보증 이걸 했었고요. 그때 일본 회사들이 아니고 정말 기절을 했고요. 제가 있었던 이 동경대 후지모토 다카이로라는 정말 자동차 산업 연구에 있어서 뭐 정말 엄청난 이 권위자가 있어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현대차 못 버틸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주물 등등이 다 약하다는 거예요.
주물이 약하면 부품이 약해요. 10년에 10만 마 이러면 그거 나중에 수리가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라고 했는데 웬걸 현대차가 버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잖아요. 또 그걸 저는 우리가 같이 성취했던 것은 저 글로벌 그 시장에서 자동차 완성차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미국, 일본, 네. 한국, 중국, 독일, 영국은 다 팔려버렸고요. 그다음 스웨덴 볼보가 중국 차가 지리 자동차인가 그쪽일 거고. 그거 없어요. 펀치차 5개잖아요. 아무리 더 찾아도 한 6개, 7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이라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가 들어올 법한 사업으로 이게 또 본다면 역시 우버 같은 그런 사업을 현대가 들어올 법했어요. 운송, 물류. 네. 들어올 법했다라는 거는 했지만 앞으로 아니, 안 할 아니, 것 아니. 같다는 상황. 그쪽은 그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모빌리티 현장에서 물류, 네. 이쪽은 현대차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유차에 어차피 투자했고, 공유 차량의 강점은요, 이게 공유차가 사람이 아니라 물류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저희 동남아에서 그랩이 사람을 태우지 않고 오토바이가, 네. 그랩 오토바이가 오더라고요. 그 녹색 헬멧이거든요. 네. 그랩이 와가지고 물건을 받아가지고 뒤에 싣고 떠나요. 야, 저거 대한통운이네. 그랩은 원래 사람을 우버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내 예측이 맞구나. 사람도 이동시킬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하나인 거예요. 현대차가 그랩에 전기차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빌리티라는 개념에서 보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안 들어간 게 오히려 이상하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뭐 타다 등등 하여간 난리가 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보면서 이 섣불리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해외 쪽에 그런 공유 차량에 현대차가 투자를 하고 이런 걸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모빌리티 개념으로 보면 많은 영역들이 보여요. 기존에 우리가 자동차라는 영역으로는 안 보였던 것들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왜 아마존이 무인 택배 네. 이런 거 하듯이 네. 현대가 뭐 네이버나 CJ랑 조인을 해서 그런 것도 사업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이커머스를 할 때 쿠팡하고 대결하면서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지금 그 물류 택배 시스템이잖아요. 네, 네, 네. 쿠팡은 직고용을 통해 가지고 로켓 배송을 해서 그걸 확장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비해서 네이버가 약하니까 그 CJ 이런 데하고 대한통운 이런 데하고 제휴해서 그 물류망을 강화하는 거죠. 근데 충분히 이게 다 가능한 모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훨씬 해외에서, 그러니까 그랩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제휴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해외에서 국내는 너무 제약이 많아요. 타다가 한 방에 또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고전하는 거 보세요. 그 기득권 하나의 세력에 막혀가지고 더 한 발도 못 나가잖아요. 그분들의 정말 파운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걸 저지하는 국회로 움직이는, 저는 우리나라 모빌리티 공유 차량이 엄청난 가능성을 해서 계속 제가 그걸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건 물류의 하나로 봐야 됩니다. 물류 혁신.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운송수단이 아니고, 우버하고 CJ 대한통운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는 하나의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 이미 그랩이 돼버렸고, 그리고 저게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결합할 수 있는 이커머스하고 손잡을 수 있고, 이게 그러니까 물류로 보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전혀 국내에서는 그 거대한 기득권 구조 속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관점에서 본다면 물류까지는 이미 시야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대차는 전기차가 이미 2035년 이유가 내연기관 가솔린과 디젤을 퇴출시킬 결림에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되돌리지 못할 거예요. 15년 후에 현대차를 생각하면 정의선이 아마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기차로 갈까요? 그럼 중국 업체하고 경쟁을 할까요? 뭐 이런. 그러면 이제 배터리는 어떻게 할까요? 뭐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앞을 다투어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의 회사에 투자하고 제휴 관계를 맺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IBM이 그 결정적으로 실수했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는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OS를 줬다는 거예요. 던져줬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OS를 MS-DOS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IBM이 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겠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주 빌 게이츠 영악함이 나오는데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일반적으로 그때는 파는 모델이었어요. 잠깐 그러더니 로열티가 하나당 얼마의 로열티를 받을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품이 PC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CPU하고 OS였어요. 둘 다 CPU는 인텔 좋은 일 시켜준 거예요. OS는 마이크로소프트 좋은 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IBM의 PC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애플을 밟아버렸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허탈한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을 명령하고 막 강요한 상황까지 갔잖아요.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IBM의 하청업체였다니까요. 야, 그거 뭐 MS-DOS 그 납품해. 뭐 yes sir. 그 납품하고. 야, 돈 한 개당 얼마야? 이제 몇 센트입니다. 뭐 이런데 MS가 위에서 야, 그거 같이 그 두 개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IBM이 나중에 재판에서 그걸 증언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수모를 당했나. 독점적 횡포를 당했다고 IBM이 호소했어요. 이게 정말 세상이라는 게 정말. 지금 자동차도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완성차 업체하고 부품 업체가 있지만 부품 업체가 자동차 업체의 하청 구조예요. 그런데 부품이 더 중요하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CPU하고 OS 같은 위치를 차지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성차 업체는 어떻게 보면 조립 공장인 거예요. 레고처럼. 그냥 아무나 조립할 수 있는 특히 전기차가 되면 안전성만 좀 확보가 되면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건 순간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제가 항상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경고하는 게 그런 포인트예요. 순간에 간다, 맛이 간다. 아마 정의선은 그런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올 거예요.